그렇게 불이 타오르는 과정에서 편안하게 기대어 앉은 상태로 숨도 쉬고 있다가 그렇게 사망을 했다는 건데 상당히 모순적으로 느껴지죠. 참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 얼굴이랑 상체 부분이 심하게 탄화가 된 상태라서 폭행을 당했는지 다른 범죄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2011년 9월 3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사건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한 단독 주택에서 2층 전체를 다 태워버릴 만큼의 큰 화재가 발생해요. 이날 사건으로 2명의 여성이 사망하는데 또 한 사람은 크게 다치게 됩니다. 2사람을 구하러 올라간 한 남성이었어요. 이 사건이 처음에는 그냥 갑자기 일어난 화재 사고로 보였었어요. 전기 합선이라던가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런 정도의 화재일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번 사건은 예상치 못한 용의자부터 시작해서 목격자 진술까지 계속 엇갈리면서 정말 혼란에 혼란을 거듭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재판 결과까지 뒤집어져요. 뭐가 진실이고 거짓인지 준비한 내용 바로 전해드릴게요. 화재가 발생한 시각은 밤 9시 18분경이었어요. 그 주택 2층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화재 당시 현장에 2사람이 있었던 거죠. 모녀 관계였습니다. 사망한 최 씨에게 동거남이 있었거든요. 불이 나고 나서 이 동거남 김 씨가 2층으로 바로 뛰어 올라가요. 구하러 갔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불길이 너무 세서 2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2층 베란다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렇게 2층 전체를 태운 불이 40분 만에 꺼져요. 자, 근데 이 모녀를 구하러 올라갔던 그 동거남 김 씨를 보면 몸이나 얼굴 여기저기 중화상을 입고 구조가 되거든요. 구조 당시의 김 씨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지금 윗옷은 불에 타지 않은 상태예요. 전반적으로 좀 양호하죠. 2사람은 사망했어요. 모녀죠. 작은 방에서 나란히 기대서 앉은 상태로 발견이 되는데 좀 많이 이상하잖아요. 보통 이제 불이 나면 현장에서 탈출을 시도하거나 고통에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런 형태? 혹은 불을 방어하는 자세? 이런 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녀는 편하게 기대어 앉아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거예요. 불길이 얼마나 뜨거운데 저 자세로 사망할 때까지 버틴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마치 연출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 자, 그러면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누군가 모녀를 살해하고 자세를 잡아놓은 뒤에 불을 지른 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모녀에 대한 부검이 진행이 됩니다. 특이한 건 약물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에 어떤 골절이 있다거나 졸린 흔적도 없었고요. 기관지 쪽을 보니까 여기서 매가 발견되거든요. 이걸로 봐서는 화재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호흡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불이 타오르는 과정에서 편안하게 기대어 앉은 상태로 숨도 쉬고 있다가 그렇게 사망을 했다는 건데 상당히 모순적으로 느껴지죠. 참 안타까웠던 건 뭐였냐면 얼굴이랑 상체 부분이 심하게 탄화가 된 상태라서 폭행을 당했는지 다른 범죄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저도 되게 너무 미스터리하게 느껴져서 많이 서치를 해봤는데 어떻게든 이게 가능했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불이 지금 작은 방 밖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직접적인 화염이 닿아서 사망을 했다기보다는 일산화탄소가 먼저 이제 방 문으로 유입이 됐을 거고 그 상태에서 그걸 들이마시고 무색무취니까 여기서 정신을 잃고 불에 탔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아무리 가능하다고 해도 그 자세가 너무 부자연스럽다고 느껴져요. 현장 조사 결과 불은 모녀의 시신이 발견된 2층의 작은 방 쪽에서 시작이 됩니다. 경찰이 이제 화재 당일에 현장 조사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 놓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어떤 액체가 2층 복도에서부터 계단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간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2층 복도 쪽에 남아있는 연소 잔류물에 대한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서도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이 검출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층 작은 방 앞 복도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누군가가 방화라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범인은 누구고 또 이 휘발유는 어디서 난 거냐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 경찰이 현장에서 찾아낸 게 있었습니다. 화재 다음 날에 현장 조사를 하면서 부엌 쪽에서 예초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휘발유를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예초기 안에 휘발유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었던 거죠. 이제는 누가 불을 지른 건지 범인의 정체를 찾는 일만 남았어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화재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집에는 아까 부상 입었었던 남성 김 씨, 그리고 김 씨의 80대 어머니, 김 씨와 전처 사이에서 낳은 아들과 딸,
일단 이렇게 있었고요. 사망한 동거녀 최 씨와 최 씨의 딸인 박양까지 6명이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있는 상태로 둘이 만나서 사귀다가 동거까지 하고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살게 된 거죠. 화재 당시에는 이 6명이 전부 다 집에 있는 상태였어요. 사망한 두 사람은 2층에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각자 뭐 집 안, 집 밖 이렇게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 씨에게 12살 낳은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대요. 모두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면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질 수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들어와서 방화를 했다면 이제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상해요. 가족들 진술이 다 엇갈리는 거예요. 각자 뭐라고 진술하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김 씨의 딸 12살 김양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아빠가 2층으로 올라가더라. 그리고 10분이 안 지나서 2층 계단 부분에서 갑자기 풍선 모양의 화염이 발생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김양이 계단으로 다가갔는데 2층에서 아빠와 최 씨 모녀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바로 김양이 마당으로 대피를 했을 때는 아빠가 2층 테라스에 나와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자, 이 목격담이 사실이면 2층 내부에 휘발유로 인한 유증이 찬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풍선 모양 화염, 이게 되게 구체적인 건데 이게 이제 휘발유 유증기가 점화될 때 발생하는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자, 김양의 진술을 보면 아빠가 입고 있던 옷이라던가 상황에 대해서 아빠가 올라가고 소리가 났고 비명소리가 들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김 씨에게 80대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이 어머니는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들이랑 마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펑 소리가 나더니 2층에서 불길이 치솟았고 그걸 보자마자 아들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자, 이 부분은 김 씨와 진술이 같죠. 한마디로 내 아들이 그 최 씨 모녀를 화재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달려 올라갔다. 올라가긴 했는데 불길이 너무 거세져서 구하지는 못하고 베란다를 통해서 뛰어서 탈출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딸 김양의 말이 사실이면 아빠는 방화살인사건 용의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고 어머니와 김 씨의 말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용의자는 아닌 거죠. 주요 목격자가 지금 김양과 김 씨 어머니잖아요. 근데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봤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발견된 두 모녀의 모습이라던가 예초기, 여러 이상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이거는 방화살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만약에 그러면 김양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김 씨가 그 최 씨 모녀를 방화해서 살해할 이유가 있는 걸까? 그 관계를 좀 조사를 해보거든요. 되게 심각한 뭔가가 나오기는 했어요. 갈등 상황이 좀 심했던 거예요. 돈이나 어떤 감정적으로. 일단은 김 씨와 최 씨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한 집에서 살게 된 건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김 씨는 2009년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사건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강간상해죄를 저질렀었거든요. 두 사람이 만난 건 2010년 4월경이었고요. 지인 소개로 만나서 이제 사귀기 시작을 합니다. 불이 났던 이 집은 김 씨가 2011년 6월에 신축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6명이 함께 살게 된 건데 그때부터 이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해요. 김 씨가 도박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최 씨를 되게 많이 때렸대요. 얼마나 심했냐면 최 씨가 이제 김 씨한테 맞고 나면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나는 딱 안 죽을 만큼만 맞고 있다. 이런 말들을 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폭행이 최 씨의 딸에게까지 번져갑니다. 결국 이제 최 씨가 아이까지 건드리니까 김 씨하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김 씨한테 받을 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뭐 100만 원, 정말 크게는 1000만 원 뭐 이 정도였다면 정말 이놈한테 그냥 벗어나는 걸 생각하고 그냥 너 가져라 이러고 나올 수도 있었는데 사실 꽤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이 집을 지을 때 수천만 원을 빌려줬던 겁니다. 최 씨 입장에서는 이제 헤어질 거고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을 거니까 빌려준 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돈 거래를 할 때 돈이 깔끔하게 뭐 서로의 계좌로 왔다 갔다 적어 놓는다거나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저렇게 된 거고 이게 아니라 아, 오늘 공사비는 내가 대신 입금할게 나중에 줘. 막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이럴 때, 저럴 때는 저럴 때. 이런 식으로 확인하기 복잡하게 거래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도 이제 최 씨는 본인이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계산을 다 해봤겠죠? 쭉 계산을 하고 써보니까 받을 돈이 5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김 씨는 아닌데 나 10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 씨에게 빌린 그 돈을 집 짓는 데만 쓴 게 아니었어요. 이걸로 사채업을 합니다. 도박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 집에서도 이 두 사람이 문자나 전화 통화로 막 욕을 하고 싸우기도 했었대요. 가장 결정적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화재 발생 2시간 전에도 두 사람이 싸웠다는 겁니다. 3일 있다가 입출금 내역 확인해서 우리 정산하자. 이런 대화를 나눴던 기록들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 뒤에 최 씨 모녀가 사망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관계가 다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빨리 이 집에서 나가서 이제 큰딸이랑 살고 싶다. 큰딸은 성인이었대요.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5천만 원만 받으면 우리 딸 데리고 큰딸 만나서 집 얻어서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걸 감수하고 그 집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경찰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김 씨를 방화살인 용의자로 지목을 하게 되는데 펄쩍 뜁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억울해해요. 그러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아니, 최 씨가 불지른 거다. 스스로 불지른 거다. 마치 그녀가 어떤 계획을 했고 그걸 자신이 다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그 여자 전 남편하고 살 때도 이혼하기 전에 그 집에서도 방화한 적 있고 그런 식으로 살기 싫다면서 시도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건 어디까지나 판결문에 나온 김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2층에 창문이 있는데 탈출을 왜 안 했냐? 탈출하려는 시도를 왜 안 했냐? 그게 그 증거다. 살고 싶지 않았던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재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사건은 재판 내용이 좀 길어요. 근데 재판에서 오고 가는 쟁점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1심 재판, 항소심 재판, 그 다음에 결과가 뒤집어진 재판까지 쭉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최 씨의 주장은 경찰 조사 때와 같았어요. 나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했던 최 씨를 구하러 간 것뿐이다. 최 씨는 삶의 의지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냐? 과연 그랬을까? 사건 발생 보름 전에 최 씨가 큰딸이랑 통화를 했었는데 그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 집구해서 같이 살자. 사건 당일에는 이제 이분이 최 씨가 지인이랑 식사를 함께 했거든요. 그때도 우리 딸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살기로 했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전 남편한테도 나 이제 딸들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돈을 좀 보내줘.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가야 할 계획들이 이분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누구보다 삶의 의지가 강해 보이죠. 김 씨의 주장이 재판부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화재 현장을 분석을 해보면 시신이 발견된 작은 방 문은 지금 닫혀 있고 화력으로 인해서 출입문의 틀이 또 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휘어진 모양을 보면 그 작은 방 안쪽이 아니라 방 바깥쪽 복도에서 발화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김 씨가 계속하고 있는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신이 발견된 작은 방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겠죠. 복도 쪽에서 불이 시작됐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리고 최 씨가 직접 휘발유를 뿌렸다. 김 씨 주장대로 만약에 그랬다면 그 최 씨가 입고 있는 옷에서 어떻게든 단 한 방울이라도 휘발유 성분이 검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튀잖아요. 근데 옷이며 속옷에 단 한 방울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튀어있는 모양의 휘발유 자국은 김 씨의 양말과 반바지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불난 거를 보고 들어갔다는 사람 몸에서 그러니까 불이 붙었는데 이미 그 휘발유가 나한테 어떻게 튀냐는 거죠. 자,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제3자가 그런 거 아닐까? 제3자에 의한 방화 가능성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화재 당시에 그 집에 6명 다 있었잖아요. 김 씨와 그 자녀들 외에 이 주택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1심 재판부가 김 씨에게 이제 범행 동기가 있다라고 본 이유가 있었어요. 김 씨가 그 사망한 최 씨에게 보냈던 문자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일어나기 전이에요. 좋은 말로 하고 끝내자. 조용히 끝내자. 네가 아직도 나를 잘 모르네. 나는 네가 다루던 예전 놈들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런 식의 협박성 문자들. 나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최 씨의 동생에게도 협박 내용의 문자를 보냈었다고 합니다. 지인들에 의하면 아까 전에 최 씨 돈으로 사채업했었다고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김 씨가 내 돈을 노리고 교제를 이어간다. 사채업도 한다. 이런 말도 여러 번 했었대요. 계속 지금 돈과 관련된 갈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게 재판부는 경찰 조사에 의해서 밝혀진 현장의 상황과 시신의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와 갈등 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김 씨에게 상당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바로 항소를 하는데 이유는 이래요. 최 씨와의 사이에서의 다툼은 있었지만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집을 지을 때 2억이나 썼는데 내가 지은 집을 내가 태울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이죠. 제 사건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범죄자들이 핑계댈 때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랬을 리가 있어요? 약간 반문하듯이 물어보는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도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 부분을 보고. 자, 그리고 보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이 돼 있긴 했는데 대출을 받으면서 이게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가입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노리고 불을 지른 것도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들도 그 집에 지금 있는데 내가 어떻게 불을 지르냐.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지 않냐라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 그 불 때문에 나도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 어떻게 내가 방화범이냐라는 거죠. 계속해서 설득하는 듯한 반문을 하죠. 범죄자들의 패턴. 근데 방화범도 몸에 화상을 입을 순 있죠, 사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김 씨는 불난 곳에서 탈출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 최 씨가 저지른 짓이다라고 하면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항소심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그리고 김 씨의 딸과 그 어머니의 진술이 있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느끼셨어요? 재판부에서,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어머니 진술에 좀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김 씨에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본 이유가 뭐였냐? 어머니의 진술을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려운 이유. 일단 어머니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화재 발생하고 불과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이뤄졌거든요. 김 씨 본인도 화상을 입은 상태였잖아요. 거기다가 이 집에 방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도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어머니가 뭔가 지레짐작으로 우리 아들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감싸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그 짧은 시간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진짜 방화 전부터 엄마 나 내일 불 지를 거니까 이렇게 말해줘 라고 서로 입을 맞춘 게 아닌 이상. 김 씨의 딸 김양의 진술에 대해서는 어머니의 진술보다는 사실에 덜 가깝다고 판단을 해요. 일단은 그날 아빠와 최씨 모녀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조사 받고 이제 다음 날에는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을 바꿨단 말이죠. 일단 여기서 좀 신뢰를 잃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펑 소리에 관한 거예요. 김 씨 어머니는 펑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김양은 못 들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국가서 감식팀에 의하면 이 화재가 2층 내부에 유증이 찬 상태에서 점화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증 폭발할 때 소리가 나거든요. 결론적으로 김 씨 어머니 진술이 더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 소리를 사실 들어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시간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불이 난 사실은 거실에 있던 김양보다 마당에 있던 어머니가 먼저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그 집에서 대피시키지 않았었죠.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김 씨가 방화를 했다는 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뭐 방화를 한다고 해서 본인이 얻는 게 눈에 띌 정도로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본 거죠. 그렇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화재가 인위적인 착화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은 높지만 그것만 가지고 불을 낸 사람이 김 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요.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합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화재수사팀이 직접 실험을 해본 거예요. 이 화재 현장이랑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실험을 합니다. 처음에 김 씨는 화재를 보고 달려들어가서 불타는 복도를 통과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이 너무 커져서 베란다를 통해 뛰어내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 당시 김 씨 반바지하고 양말에 휘발유가 튀어 있었고 얼굴과 손에는 화상을 입었지만 윗옷은 비교적 멀쩡했어요. 거의 불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예요. 그렇게 펑소리가 날 정도의 화재인데 어떻게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화재 수사팀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 현장에다가 인체 모형을 통과시키거든요. 김 씨 진술이 사실이면 이 인체 모형도 멀쩡해야 돼요. 근데 실험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온 거예요. 이제 모형에다가 온도계를 달아놓고 통과를 시키는데 통과하는 순간에 그 온도가 350도에서 900도까지 치솟더니 옷이 그냥 다 타버립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옷이 멀쩡하고 그냥 2도 화상 정도 입는 정도로 끝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도 실험을 해봐요. 똑같은 환경을 다시 설정해서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에 바로 이제 인체 모형을 끌어내는 방식으로 실험을 한 거예요. 김 씨가 바닥에다가 휘발유를 뿌린 후에 불을 붙이고 곧바로 빠르게 도주하는 상황을 연출을 했더니 모형에 입혀놓은 옷이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휘발유를 바닥에 직접 뿌려요. 이거를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 보니까 무조건 단 한 방울이라도 그 뿌리는 사람 몸에 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정리해 보자면 직접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다음에 빠르게 빠져나온 상황.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상고를 합니다. 대법원이 사건 내용을 살펴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고등법원에서 이 실험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환송 판결 내용을 보면 국가수 화재 현장 감시 업무를 맡고 있는 증인이 이런 말을 해요. 2층 복도에서 뿌린 휘발유가 2층 계단까지 흘러내렸고 이 상태에서 유증이 차고 착화가 되면 거의 전체 부분이 동시에 발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람이 이 불 속을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게 김 씨에게 다시 징역 20년이 확정됐어요. 이후에 다시 김 씨가 상고했는데 최종 20년 나옵니다. 궁금해지죠. 김 씨 어머니는 왜 그런 진술을 했을까? 이게 지금 무죄 판결을 받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비록 지금은 20년이지만. 사실 이제 나이가 고령이기도 하고 상황에 대해서 착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아들을 위해서 거짓 진술을 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환송 판결문에 보면 이 시기가 김 씨가 강간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잖아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었어요. 자, 그렇게 이 사건이 끝났는데 여러분 이 부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보면서 이거 왜 얘기 안 해주지?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불에 탄 시신이 서로 기대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얘기해요. 사실 되게 힘들어요, 이러기가. 첫 번째로 일단 숨을 쉬기는 했으니 유독가스를 마시고 손을 쓸 수가 없었거나 두 번째는 신체가 다 탄화가 돼버려서 외상의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딸을 두고 최 씨가 도망을 치지 못해서 그대로 사망을 했거나 그러니까 화염에 휩싸이기 이전에 부검상 드러나지 않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어떠한 형태의 타살일 거다라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이 모습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해요. 마지막까지 딱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사건에서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세로 발견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범인은 20년형을 받게 됐지만 많은 의문을 남겼던 사건이었습니다. 진실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김 씨의 어머니와 김 씨 본인만이 알고 있겠죠.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